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소그룹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소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 예배에서 그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소그룹은 바로 그 목표와 방향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예배와 소그룹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에서는요, 그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끊임없는 생명력 있는 성장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의도된 그런 목표들이 소그룹 안에서 공유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우리 마켓에 가면은 배추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다발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배추들이요, 함께 절여지고 양념이 되어서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져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한 음식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된 목표를 가지고 모아져 있는 배추라면은 이거는 소그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공동된 의도된 목표가 없이 그저 묶여져 있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그냥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소그룹이 과연 그런 진정한 소그룹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소그룹으로 진정한 소그룹이냐, 아니면 그저 교회에서 성도들을 관리하는 차원의 행정적인 부산물 정도로의 그 덩어리로서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소그룹의 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소그룹이 그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뽑으시겠어요? 저는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그룹의 나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소그룹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은혜 받은 것들을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훨씬 더 파워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한 것에 대해서는 또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죠. 또 나눔은요, 우리들에게 배움과 도전을 줍니다. 저런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러한 은혜를 받고 또 적용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도전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실 때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을 이 소그룹의 나눔을 통해서 또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소그룹에서는요, 말씀 안에서 삶을 비춰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한 소그룹의 리더인 장로님이요,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을 우리가 원래 예배 시간에 충분히 우리가 듣고 배우니까요, 제한된 우리 소그룹의 시간에서는 저는 되도록이면 삶의 나눔의 시간들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한 5분 동안에 정리 요약해서 나누고요, 그 나머지의 시간은 대부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은혜로운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고 있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요, 열심히 소그룹 인도는 하고 있지만 말씀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나눈다고 하더라도요, 삶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신학적인 논쟁에 그칠 수가 있고요, 또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들은 자칫하면은 신앙적인 잡담, 수다에 그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그룹 안에서는 반드시 그날에 주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비춰보고 그 안에서 나를 나누는 그런 소그룹의 나눔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소그룹의 나눔에 대한 것들을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에 있어서는 그 나눔이 되기 위해서 그 친밀함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이렇게 친밀한 만큼
더 우리가 쉽게 오해하기 쉬운 영역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인도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원장님, 우리 그룹은요 아주 정기적으로 잘 만나고 아주 친하기 때문에 행사들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는 여행도 함께 간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그룹의 친밀함이라는 것이요 자주 만나고 아주 가까운 사이를 의미하느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소그룹의 친밀함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드워드 홀이 말한 인간의 거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홀은요 인간의 거리를 4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첫 번째를 40cm의 관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친밀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2명씩 짝을 지어서 40cm의 간격으로 한번 좁혀서 만나보세요. 그래도 여기에 계신 목사님들은 잘 따라서 반응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40cm의 관계라는 것이 의외로 되게 가까워요. 그렇죠? 자, 40cm로 가까이 좁혀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좋습니까? 따뜻해요? 네. 상대방의 체온이 좀 느껴지죠? 그 사람의 체취까지도 맡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아주 밀접한 관계를 바로 40cm의 친밀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상의 관계는요, 이제 40cm에서 120cm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이거는 40cm의 관계에서 좀 부담스러웠다면은 이거를 좀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려고도 할 수 있고 또 부담스러우면 내가 거리를 둘 수도 있는 관계. 그렇기 때문에 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관계가 바로 이 관계예요. 나는 상대방하고 아주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면 상대방은 나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관계. 바로 그게 이 개인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에서도 이런 관계로 같이 교제하는 그런 소그룹이 있는 거죠. 아주 가까운 것 같기는 한데 서로 깊이 있는 것은 정말 전혀 모르는 관계. 이런 소그룹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는 뭐냐면요. 비즈니스 관계예요. 120cm에서 240cm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쫙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성취되면 미련 없이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 소그룹도 이런 관계로 모이는 데가 있죠. 교회에서 모이라고 하는 그 날짜에 딱 모여요. 그리고는 소그룹 다 끝나고 나면 다음 만날 때까지 전화 한 통화 한 번 안 하고 연락 한 번 안 하는 그런 그룹의 관계. 이걸 바로 비즈니스 관계라고 얘기하고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소그룹을 하고 있는 그룹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관계는 이제 그 사회적인 관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같은 거예요. 일대 다수의 관계.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는 사실 큰 그런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강의를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강의에 대한 평가를 하시겠죠. 1번 너무 좋았다. 2번 그저 그랬다. 3번 왜 불렀니? 만약 여러분들이 3번을 많이 선택하신다고 하더라도요. 사실 여러분들과 다시 제가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이상 특별히 여러분들이 저를 막 찾아와서 왜 강의를 그따위로 했습니까? 라고 막 따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갈등을 일으킬 여지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친밀한 관계에서는요,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친밀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연약함들이 그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소그룹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그 한 교회의 탑 리더십들의 그 사람들을 가지고 함께 소그룹을 이제 8주간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룻기를 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소그룹 실습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그 권사님은요, 저에게 그다지 이렇게 호의적인 태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 저는 뭐 미국에 가본 적도 없어서 잘 공감도 안 되고 이렇게 좀 방어적인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눈빛이요, 당신과 나는 멀고 먼 관계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룻을 이제 본문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그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길 것입니다라고 하는 엄청난 사랑의 고백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을 우리가 마침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저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위로 언니가 있고 밑으로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이예요. 그러니까 나들을 기다리던 엄마한테서 이제 제 동생이 태어났으니까 제가 엄마의 큰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로 할 때 좀 저는 방임되는 순간들이 많았고 그래서 억울한 일들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릴 때는 내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항변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자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마와 대면을 좀 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신앙을 갖게 되면서 엄마를 전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엄마와의 관계가 깨어질까봐 두려워서 이런 문제를 거론을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더 자라면서 이제는 상처를 주고받지 않으면서도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서로 대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키워지고 나니까 이제는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걸리셔서 정상적인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소그룹에서 저희 엄마와 나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무리 친정 엄마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룻과 같은 고백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요, 그 저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던 그 권사님이 눈시울이 빨개지면서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가 오늘 친정 어머니 집에 갔다 오는 길이었대요. 근데 자기가 형제들이 많은데 저기 친정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꼭 자기만 불러서 그렇게 집안일을 시켰다고 해요. 근데 이제 6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자기를 불러서 집안 청소, 밥하는 거 다 시키고 오늘은 김치까지 담그라 그래서 김치를 잔뜩 담궈놨는데 그거를 다른 형제 주겠다고 바리바리 싸놓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상해서 우리 이제 소그룹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너무 화가 나고 울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권사님 그렇게 힘드시면 이제 충분히 하셨으니까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요, 아니요,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내가 차려주는 밥이랑 김치가 아니면 식사를 안 하세요. 저도 엄마가 차려주는 밥이랑 김치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소그룹에 있던 다른 자매가 권사님이 그렇게 엄마한테 가는 게 마음이 편하면 권사님 계속 가세요. 대신 권사님 김치는 내가 만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자매가 어머, 나 깍두기 이번에 만들었는데 내가 깍두기 권사님 좀 나눠줄게. 그러면서 그 소그룹의 자매들이 다 서로 너도 나도 반찬과 김치를 만들어주겠다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 권사님이 얼굴이 좀 밝아지면서 웃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소그룹의 나눔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소그룹이 끝나고 나니까요, 그 권사님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원장님, 이제 원장님 곧 떠나실 텐데 제가 원장님께 맛있는 거 좀 대접하고 싶어요. 뭐 드시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그런 걸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은 떡볶이 유명하시다고 하던데 저 권사님이 만들어주시는 떡볶이 먹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제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밀떡으로 할까요? 쌀떡으로 할까요? 그래서 저는 밀떡을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어머, 저도 그래요. 역시 떡볶이는 밀떡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이에 있던 그런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친밀함을 서로 함께 느끼는 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근데 권사님과 나를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로 만들어줬던 거는 밀떡이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내가 드러냈을 때 그것을 공감하고
함께 수용해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 사이에 친밀감이 형성되었다라는 거죠. 소그룹의 친밀감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친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내 자신을 오픈하나요? 그런데요, 우리가 친하기 때문에 오픈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오픈하기 때문에 우리가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에서 오픈하는 거는요, 사실 리더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모범적으로 오픈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그룹 안에 있는 오픈의 수위는 그 인도자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오픈하느냐에 따라서 그 오픈의 수위가 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소그룹에는 서로 너무나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고 다니다 보면은요, 정말 여러 리더들을 만나는데요. 한 리더 부부가 있었어요. 젊은 부부였는데 그 남편은 의사였고 아내는 음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또 되게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소그룹의 리더로 섬기면서 소그룹 모이는 날이 된다 하면은 정말 좋은 음식들로 아주 그냥 산해진미로 잘 음식을 차려서 소그룹 원들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소그룹 사람들은 잘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돼서 그 소그룹 원들을 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소그룹 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리더 부부가 얼마나 헌신적이고 좋은 사람인지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사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집에 가서 정말 아주 깨끗하고 널찍한 집, 또 풍요로운 물질들, 또 그런 집은 또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정말 맨날 학교에 불려가서 야단 맞고 나는 정말 사는 게 당장에 급해 죽겠는데 그 집에 가면은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자기는 그 집에 가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그 사랑에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그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게요,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해야 할 지혜와 총명, 배우고 익혀야 할 기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리더는 열심히 자기의 방법대로 섬기기는 했지만 상대방에 대한 마음의 상처, 또 삶의 정황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피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구원의 엄청난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으로 인하여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우리 리더들이요, 아무리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들을 정리해서 다 소그룹 원들에 전해주려고 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과는 다른 상황들, 또 내가 깊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아픔, 또 그 사람들의 그 가치,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잘 수용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온전한 사랑들이 그대로 전달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소그룹들을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되죠. 그러니까 소그룹은 사실 다양성이 모여 있어야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사람들에게 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소그룹원들이 내가 참석하기에 편안하고 부담이 없는 곳이 돼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아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연령별로 모은다라든지 남성, 여성별로 모은다라든지 또는 자녀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으고,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른들의 나이보다는 자녀들의 나이에 맞춰서 모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된 것들을 가지고 그 그룹을 특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죠. 소그룹에서 보면은요, 그 사별하거나 혼자 되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을 싱글 모임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만 따로 모아두는 거예요. 근데 싱글 분들이 얘기하는데 자기는 교회 갔는데 소그룹에서 셀
가라 그러는데 다 싱글들만 모아놔서 정말 자기는 소그룹에 가기 싫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특화시키는 것들은요, 좀 긍정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것들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좀 말 많고 수다스러운 사람들이 모이는 그룹이다. 그러면은 발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룹, 이렇게 특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인상 쓰고 잘 웃지도 않으면서 심각한 얘기만 하고 농담하는 거 절대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만 모아서 공부하기 좋아하는 그룹, 이렇게 각각의 그룹들이 모여있고 또 리더의 성향에 따라서 그 그룹을 좀 긍정적으로 특화시켜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소그룹원들은 또 리더들은 자기 그룹에 대해서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그룹을 이렇게 배정해 놓고 나면은 잘못된 성향에 맞지 않은 그룹에 배정이 되었다거나 또는 갔는데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재배치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 배치한 그 소그룹원을 다시 재배치하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내년 초에 다시 소그룹을 재배정하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우리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참석하기 부담스러운 소그룹을 참으면서까지 가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그 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우리들 사이에서 교회에서요, 사람들을 그룹의 성향에 맞는 걸로 재배치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문화들을 좀 평소에 미리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그룹, 니네 그룹 이렇게 나누지 말고요, 한 성도가 왔을 때 그 사람이 편안하게 잘 적응하고 그래서 소속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최우선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적절한 그룹에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리더들이 내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보내고 또 내 그룹으로 오는 걸 받아주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고 또 슬퍼하지 않으면서 평화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평소에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리더들이 자기 그룹에 대한 자긍감을 갖는 것이 좋은 거죠.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그룹이 여러 가지로 너무 좋은 점은 많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맞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소그룹의 리더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우리는 동역해서 하나의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인식시키고 평소에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눔이 이제 이루어질 때 우리가 말을 많이 서로 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한 나눔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요, 자기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 있죠.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제가 오늘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강사가 말하기에 이런 좋은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오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런 좋은 어구가 있었어요 라고 자신의 얘기는 안 하고 계속 남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건강한 나눔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리더는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형제님의 의견이 듣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래전의 경험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는 놀라운 간증이 한두 개는 다 있습니다.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다 부셔졌어요. 근데 놀랍게 저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롭죠. 근데 이거를 만날 때마다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하는 경우, 이런 것도 건강한 나눔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요, 지난주에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새로운 따끈따끈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나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들 있죠. 아, 제가 봤는데 그거는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설교하고 강의하려는 태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것 있죠. 이 얘기하면 아마 놀라시는 분들, 회개하실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순번을 정해서 하는 리더들이 있어요. 자, 이제부터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1번부터 질문 읽고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진행하는 거지 나눔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1번이 자기 순서가 돼서 읽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되는 2번, 3번은 뭘 하고 있을까요? 자기 거 준비하고 있죠. 절대로 남의 얘기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번 정해서 하는 거 하지 마시고요. 질문하고 난 다음에는요, 스스로 원할 때 편안하게 자발적으로 이야기할 때까지 리더는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발표가 아니라 나눔을 하는 리더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아주 진지한 그런 토론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한 사람이 농담이나 이 여기와 상관없는 얘기를 탁 주고받으면서 분위기를 흐려놓는 거예요.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자기가 관심을 갖고 싶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이 지금 다 함께 자기 자신을 오픈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오픈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회방하는 겁니다. 그럴 때 리더가 잘 들어줘야지 그러면서 회방하는 얘기에 또 다 경청하고 대꾸를 해줘서는 안 됩니다. 빨리 끊고 자, 우리 원래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말 많이 해서 막 방해는 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실제적으로 당장 방해가 되지 않으니까 리더들이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오픈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다려줘야죠. 그런데 몇 개월을 같이 함께 했는데도 절대로 자기 얘기를 오픈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또 좀 주의해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면서 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만 공감대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누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공감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래서 얼른 이 사람이 공감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형제님이라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를 하는 것이 리더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이제 진지한 나눔들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요, 리더는요, 질문을 하는 법을 자꾸 익혀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소통을 잘하는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화라는 거를 하지요. 제가 그 한국 방송 중에서 토크쇼 보는 거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토크쇼를 보면은 이제 그 사회자가 있죠. 그리고 게스트를 초청해서 주제를 갖고 한두 시간에 걸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매주 서로 다른 주제와 게스트를 데리고 이제 대화를 나누어 가죠. 자, 그러면 매번 이루어지는 이 대화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게스트와 사회자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게스트가 제일 말을 많이 하지만 이 대화의 주인공은 바로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게스트가 아무리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의도가 있고 또 말을 많이 준비해 왔다 하더라도요, 게스트는요, 질문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하고 또 하고 싶지 않은 얘기로 주제를 전환하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적당한 때에 적당한 좋은 질문을 잘 던지면 그 소그룹 안에서 의도하는 방향으로 그 나눔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질문한다라는 거는 또 잘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들어주는 것일 수 있을까요?
요즘은 뭐 그 소통에 대한 그 강의들을 유튜브만 켜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청의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잘 들어준다, 눈을 맞춘다, 맞장구를 쳐준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다 좋은데요. 정말로 잘 들어주시기 위해서는요, 리더는 정직한 나눔과 노출하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는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나누는 거, 이거는 노출하는 겁니다. 근데 리더는요, 이 노출하는 것을 잘 들어줘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막 노출해 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리더로서 잘 경청해야지 그러면서 눈도 맞춰주고 대꾸해주고 막 맞장구도 쳐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를 슬금슬금 피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해서는 안 되는 노출을 다 저한테 들켜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들어는 줬지만 그 사람에게는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이렇게 정직한 것과 노출하는 것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잘 들어주는 거예요? 좋은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좋은 경청의 자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핵심은 바로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질문을 인도자가 하게 되면은요, 전통적인 방법의 리더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방향에서 이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했다라는 거예요. 리더가 요약 정리해서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소그룹 안에서 소통했던 거죠. 소통의 방향이 일방적으로 리더에서 소그룹원들에게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죠. 근데 이제 리더가요, 질문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리더가 던진 질문을 통해서 소그룹원들이 대답을 합니다. 한 사람의 대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의견을 내요. 근데 이 소통의 방향을 보세요. 소그룹 원들뿐만 아니라 리더 자신도 다른 사람들의 나눔을 통해서 함께 배워나가는 것.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방향들이 아주 역동적으로 오고 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이 하나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리더가 던진 하나의 질문에 따라서 각 사람의 상황과 경험에 맞는, 감정에 맞는 여러 가지의 서로 다른 답들을 자유롭게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리더의 질문과 경청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가 질문을 한다는 것은요, 가장 인격적인 관계를 갖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리더의 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은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 고민을 잘 정리하면서 스스로 그 안에서 자신만의 답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리더의 질문을 통해서 또 자신이 발견한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책임감을 갖게 하고 적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리더의 질문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에 대한 두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금요일이죠. 참 이 바쁜 가운데도 멀리 여러분들 오신 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먼 길이지만 피곤하시지만 오시길 잘했다는 생각 드시죠? 저 강의 괜찮게 하죠? 네, 이렇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게 만드는 질문이 폐쇄형 질문이에요. 자, 우리는 이 예, 아니요보다도요, 그 사람의 감정, 생각, 그다음 가치, 이런 더 많은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게 하는 개방형 질문을 하도록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뜻밖에요, 매우 폐쇄형 질문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소통에 대한 강의를 하고 나면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원장님, 저는 우리 아들하고 좀 대화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아들이 사춘기인지 영 대화를 잘 안 하네요. 말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몇 살입니까? 물었어요. 29이래요. 아니, 29에 무슨 사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평소에 아드님과 대화하는 거를 좀 그대로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들이 이제 퇴근해서 온대요. 아, 이제 퇴근해서 왔니? 네. 배고프니? 아니요. 지금 먹을래? 아니요.
씻고 먹을래? 네. 이 권사님은요, 아들하고 대화하고 싶다고 하면서 내내 폐쇄형 질문으로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how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꾸 개방형 질문으로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오시길 잘했죠? 라고 하는 폐쇄형 질문을 어떻게 개방형 질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오시니까 어떠셨어요?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됐습니까? 또 어떤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세요? 이렇게 묻는 게 바로 개방형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소그룹 인도하다 보면은요, 리더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잘 모르는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리더들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요, 모르는 질문을 받은 걸 질문한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게 질문하는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라고 질문을 역으로 돌려줍니다. 우리가 사람들이요, 자기가 이미 답을 갖고 있는 가운데에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아,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답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럴 때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참 좋은 질문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연구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질문의 팁을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눠야 되는데요, 그 말씀을 인도자는 4가지 질문을 통해서 도입, 관찰, 해석, 적용 질문이라는 4가지의 점진적인 질문을 통해서 소그룹을 인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입 질문은 그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이라고 해서요, 그 한 주간에 만나고 또 처음 오늘 방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좀 한번 까르르 웃으면서, 아, 오늘 나눔 재미있겠는데, 오늘 소그룹 기대가 되는데 라고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도입 질문이거든요. 근데 전혀 상관이 없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날 본문의 내용에 관계 있는 걸 하나 끄집어내서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상식과 경험에 빗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바로 도입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남자가 여자를 처음 만나는 그 순간을 우리 본문 가운데서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도입 질문으로 여러분들의 주례사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이런 것들이 도입 질문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날의 본문 내용 전혀 모르고 성경 오늘 처음 펼치는 사람이라도 이 도입 질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런 것들도 그 본문에 해당하는 좋은 도입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질문 만들기 훈련도 하고 있는데요, 한 자매님이 그때 이런 질문 만들었어요. 남편에게 나의 신체의 어느 일부까지 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새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모임에 가서 제가 이 본문을 공부할 때 이 도입 질문을 인용했습니다. 그랬는데 제 기대와는 달리 분위기가 그다지 따뜻하지 않았어요. 의외로 자매님들이 자신의 실체를 남편에게 별로 나눠주고 싶지 않는다라는 거를 그때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어찌 됐거나 바로 이게 바로 도입 질문입니다. 본문의 요소를 끄집어내서 오늘 본문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자기 배우자를 위해서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내어주는 그런 사람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 볼까요? 라고 자연스럽게 본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도입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안에서 관찰하고 그 관찰한 내용에서 각자의 해석들을 우리가 각자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고 발표하게 하는 것들을 해석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서 적용까지 끌어내는 이런 4가지 질문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은요, 제가 요나서, 에스더서, 룻기를 가지고 각 본문을 도입, 관찰, 해석, 적용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본문을 함께 말씀으로 질문으로 묵상하는지, 질문으로 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그 소그룹 성경 교재를 제가 출판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밖에 구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구입하셔서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 묵상을 질문으로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나눔 가운데서 더 깊이 있는 건강한 나눔을 하기 위한 질문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요, 보통 사건 위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인도자가요, 사건을 중단하게 하고 그때 그 심정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교통사고 나던 그 순간에 제가 사고가 나서요, 119를 부르고요. 그런데 그때 아무도 없었을 때 제가 당장 그래서 막 주위의 사람들을 찾아다니고요. 이런 사건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때 자매님의 심정은 어떠셨어요? 라고 그때 감정과 느낌을 이야기하도록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면서 치유가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일어난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로 침묵하셨나? 하나님은 왜 외면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을 또 인도자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그때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그럴 수 있겠네요 하고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는 태도,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요, 칭찬을 할 때요, 너무 대단한데요, 아드님이 이번에 공부를 잘해서 또 상을 받았네요.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서술적으로 칭찬을 하는 것보다도요, 칭찬을 한번 질문으로 던져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아드님이 공부를 잘했나요? 그 비결이 뭐예요? 엄마 닮았나요? 아빠 닮았나요? 이렇게 칭찬을 질문으로 하면은요, 제가 사실은 좀 한때 공부를 하긴 했죠 라고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입까지 열게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질문으로 하는 칭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반드시 우리가 나눔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그룹에서 말한 사적인 것이 왜 여기에서 비밀로 지켜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우리 그룹 가운데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자매님이요, 그룹 안에서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날따라 막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아주 깊이 있는 심오한 그런 자신의 과거들을 오픈을 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그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후회가 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괴롭다고, 저는 이제 다시 그 소그룹에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상담을 해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대부분요, 소그룹 안에서 은혜가 있어서 막 자기가 오픈을 하고는 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후회가 밀려올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소그룹 안에서 아주 중요하고 심오한 것을 오픈했을 때 인도자가 이 부분을 잘 해결하는 것이, 잘 케어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감정을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치유가 되고 공감받게 하고 인정받게 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또 우리가 나눈 것에 대해서는 비밀이 지켜진다는 것을 안심시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되지 않은 상태로 홀로 그 사람이 돌아가게 했기 때문에 그 자매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도자는 다시 이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1대1로 만나서라도 다시 한번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소그룹원들이 모였을 때 비밀 준수에 대한 약속을 틀림없이 해줘서 이 자매가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소그룹에서 질문을 하는 리더가 된다면 소그룹 안에 이런 건강한 나눔들을 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그룹의 리더가 돼서 다른 영혼을 섬긴다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한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의 리더가 된다라는 것은요, 교회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성도에게 맡길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소그룹원들에게 이런 기쁨과 감격을 인식시켜주고 또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우리 목회자의 또 역할과 책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오늘날의 그 소그룹의 리더들을 또 응원하고 또 축복하면서 또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또 이에
지역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자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